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경영 참여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반도건설은 한진칼 보유 지분을 기존 6.28%에서 8.28%까지 확대하면서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바꾼다고 공시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17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12.16 대책 발표 이후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서울 집값 흐름을 주도하는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해결료 보관 시설을 7기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안위가 증설을 결정한 이유와 남은 과제 등을 알아봤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막을 내립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은 미래 생활상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신제품을 공개했는데요. CES가 주목한 신기술을 짚어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반도건설이 한진칼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그동안 한진그룹의 경영권 다툼을 관망하던 반도건설이 전격적으로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건설 자회사인 대우개발은 특별관계자인 한영개발, 반도개발과 함께 보유한 한진칼의 주식 지분이 6.28%에서 8.28%로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도건설이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현재 한진칼 지분 상황 설명해 주시죠.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은 총 28.94%입니다. 이 가운데 조원태 회장 6.5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6.49% 등 조양호 회장 유가족 4명의 지분율이 엇비슷한데요. 그간 한진그룹 일가의 경영권을 위협해온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현재 17.2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진그룹의 우호적인 델타항공도 10%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반도건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경영권이 바뀔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반도건설 측은 이번 주식 추가 매입이 대한항공 경영 참여 목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초강도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도 17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류정우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지난해 8월 30일 이후 17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9월 27일 0.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2.16 대책이 나오기 바로 직전 0.34%를 기록했습니다. 대책 발표 후 차츰 떨어지더니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0.03%로 하락 전환한 겁니다. 반면 일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1% 올라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9%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기습적으로 발표된 12.16 대책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집값 흐름을 주도하는 강남권의 상승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의 지역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비강남권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말과 비교해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또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이 상승률 상위 지역에서 멀어져 상승률 8위를 기록했고 마포와 노원, 양천, 구로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은 12.16 대책은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재건축이 약세로 전환한 만큼 충격파가 크다고 평가된다며 재건축 시장이 일반 아파트보다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서울 전반적으로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서울 목동, 마포, 성산시형 등 지난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여전히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며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음은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어 주거 환경과 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많습니다. 서울 목동에 위치한 목동 6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주차난이 심각해 이중 주차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소방차 전용 구역까지 주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300여 세대에 달하는 목동 6단지는 최근 정밀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10억 3천, 10억 5천까지 매매됐고 114동 3천 내놓으신 분이 지금 11억인데 지금으로서는 11억, 11억 5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700여 세대 대단지인 마포구 성산시형 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재건축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건물의 안전성 비중이 높아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 아파트도 2차 심사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안전진단의 벽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시작조차 못하면 몇 년 뒤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재건축 사업 규제가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함으로써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지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서울의 아파트는 지난 2018년 기준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를 중심으로 10만 3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서울 R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입찰에 뛰어든 건설사들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사업 공약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건설업계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이 자주 등장하면서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공사비만 2조 원, 총사업비 7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입찰 경쟁을 벌였는데 과열 경쟁에 입찰이 무산됐습니다. 현대건설은 가구당 최저 5억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도 입주 후 1년 뒤 받겠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습니다. 서울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입찰도 벌써부터 진흙탕 싸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입찰에도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현대건설은 이번에도 조합원을 겨냥해 파격적인 금융지원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사업 촉진비로 2천억 원을 제안했는데 사실상 이주비 성격으로 조합원 1인당 3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GS건설도 550억 원을 제안했지만 현대건설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현대건설은 사업 촉진비로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시각은 다릅니다. 다 안 된다고 했잖아. 다 안 된다. 시공 관련 없는 거는 다 안 된다. 나중에 공사비 인상이나 시공에 좀 부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제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일단.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엔 서울 은평구 가련 1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참가했다가 입찰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당시 조합은 현대건설이 담보 인정 비율 40%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한한 게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업계를 중심으로 현대건설이 시공능력평가 1위 업체이자 맏형으로서 본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되레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켜 규제만 불러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경주시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해결료 보관 시설 추가 건설과 관련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증서를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바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원안위 결정 전해주시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월정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하는 사용 후 해결료 보관 시설을 7기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심의를 벌인 결과 원안위 8명의 위원 중 7명이 찬성해 표결 가능 비율인 3분의 2를 넘겼습니다. 앞서 보관시설은 지난 2010년 총 14기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절반인 7기만 지어 사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원래 계획대로 저장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현재 월성 발전소 상황이 어떻기에 추가로 저장소를 지어야 하는 건가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년 11월이면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마친 핵 연료는 여전히 열을 내뿜기 때문에 10년가량은 거대한 수조 안에서 열을 빼야 합니다. 그 뒤에 밀폐된 창고로 옮겨 더 오랜 기간 보관하는데 이 창고의 일종이 이번에 원안위가 논의한 맥스터입니다. 현재 월성본부 내 맥스터의 용량은 90% 넘게 차서 지금 속도대로라면 1년 10개월 뒤인 내년 11월에는 가득 차게 됩니다. 맥스터의 건설 기간만 1년 7개월에 달해 여유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만 이번 결정을 놓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게 됐다는 점, 그리고 어느 부지에 저장소를 지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갈등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다음은 금융계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1조 원 이상 고객 돈이 묶인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대형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불안전 판매가 의심된다며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사기죄로 판매사와 라임 운용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은행이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시점은 지난해 3월입니다. 이 상품을 4월 30일까지 총 700억 원어치 팔았는데 이 돈이 투자된 해외 무역펀드 일부에서 부실이 터진 건 훨씬 전인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부실 펀드가 정상 상품인 양 은행 창구에서 2달간 팔린 겁니다. 은행들은 그 시점에 라임 운용이 이 문제를 알렸다면 즉각 판매를 중지했을 것이라며 우리도 사기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DLF나 라임 펀드나 은행들 불안전 판매한 책임은 똑같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주 라임 펀드에 대한 자산 실사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불안전 판매 등에 대한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 무역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와 라임 운용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본인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라임의 사기 공모 가능성이 존재하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했거나 라임 자산운용의 범죄 행위에 방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100여 건 라임 펀드 관련 불안전 판매 민원이 접수됐고 여기에는 은행들이 예금으로 속여 상품을 가입시켰다는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쿠팡에는 애플 제품만 모아놓은 애플 브랜드샵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무선 이어폰을 사셨다면 서비스 센터를 들러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짝퉁 제품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쿠팡 애플 브랜드샵에서 무선 이어폰을 구입한 최모 씨. 한 달도 안 돼 고장이나 서비스 센터를 찾았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산 이어폰이 이른바 짝퉁 제품, 즉 가짜 제품이란 얘기였습니다. 애플 브랜드관이 링크가 되어 있어서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를 한 것이죠. 상품평을 보아도 다 정품이 맞다는 상품평이 압도적으로 많고 상품 설명 같은 것도 다 정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마치 편집숍처럼 쿠팡이 따로 만든 애플 브랜드샵입니다. 쿠팡이 직접 물건을 사다 파는 상품과 일반 판매자들이 파는 오픈마켓이 뒤섞여 있다 보니 가짜 제품 판매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판매자 상품이 가품으로 판명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판매자는 쿠팡의 플랫폼에서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 쿠팡은 다만 가짜 제품 판매자들의 정보나 다른 소비자들의 비슷한 피해 규모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미국 CES 2022 현지 시간으로 오늘 막을 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주요 기업들의 CEO들도 총 출동했는데요. 미래 산업을 향한 주요 기업 CEO들의 메시지들을 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의 김현석 사장은 CES 2020의 문을 여는 기조연설에서 기술로 미래 생활상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10년을 경험의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개인별로 최적화된 경험과 환경 제공을 미래 기술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TV와 가전 외에 소비자용 로봇을 오는 6월에서 7월쯤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very day, robots that know you, support you, and take care of you, so you can focus on what really matters. 현대자동차는 도심 비행체와 환승 허브, 또 자율차를 조화시킨 미래 이동수단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도심 항공기의 상용화 시기를 오는 2028년으로 제시했습니다. We want to bring joy in people's lives by connecting people in meaningful ways and liberating them from limitations. LG전자는 지난해 롤러블 TV에 이어 올해는 화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롤다운 TV를 선보였습니다. 권봉석 LG전자 사장은 변화와 성장 그리고 고객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경쟁력으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면, 그런 분야가 있다면 변화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바이톤과 5G 전기차 동맹을 맺었습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미래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끼리의 초연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사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면서 AI와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하는 ICT 종합기업으로의 강한 변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이처럼 CES 2022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느덧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 취재하고 돌아온 김동훈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을 텐데 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 뭐였습니까? 가장 큰 특징은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TV 회사가 더 이상 TV만 전시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인데요. 삼성과 LG, 소니 등 가전업체들은 각각 내용은 다르지만 사용자와 소통하는 자동차를 전시했습니다. 근데 또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는 항공기를 선보였고 도요타는 미래 첨단 도시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렇듯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때 더 이상 기존 업종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게 구상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기업들이 가전뿐만이 아니라 로봇에도 힘을 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를 보고 느낀 점은 로봇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이 조금 더 빨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로봇 청소기처럼 우리 삶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로봇들이 올해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 CES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6월쯤 100만 원대 로봇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LG전자도 이에 질세라 올해 하반기쯤 소비자용 로봇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가전이다 보니 TV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TV 시장 글로벌 1, 2 삼성과 LG를 따라잡으려는 중국 업체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중국의 TCL과 하이센스 등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의 가전을 모방하고 있었는데요. 하이센스는 삼성전자의 세로형 TV를 모방한 오토 로테이트 TV를 전시했습니다. 또 LG전자 롤러블 TV를 따라한 셀프 라이징 레이저 TV도 공개했습니다. TCL은 예술 작품을 틀어놓을 수 있는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을 이름까지 베낀 프레임 TV를 선보였습니다. 권몽석 LG전자 사장은 이 같은 중국 업체들이 전시를 보고 중국 업체들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만들 정도의 혁신적인 제품을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빅데이터는 물론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두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임종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대형 종합병원들과 손잡고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진출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개점 휴업 상태였던 사업이 2년 만에 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가명 정보를 이용한 통계 분석이나 모델 생성 등 간접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네이버 등 포털들을 비롯해 SK텔레콤이나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AI 플랫폼에 기반한 빅데이터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개인용 비행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운전 습관과 같은 생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핀테크 등 스타트업들도 기대감이 큽니다. 각 개인의 금융생활 패턴에 맞춰서 보다 정교화된 맞춤형 금융 서비스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규제 장벽에 묶여 있던 그 빅데이터라든지 AI,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어떤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신산업에 목말라 있던 국내 기업들에게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이처럼 데이터 3법 통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후속 과제는 무엇이고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권세욱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권 기자. 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산업 활용의 활성화 기대가 높은데 네. 산업 현장 활용을 위한 후속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안이 통과가 된 만큼 당장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이 이뤄질 텐데요. 산업계에서는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처리를 한 가명 정보 활용 범위가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가명 정보를 통계 분석과 같은 간접 목적뿐 아니라 산업 서비스 용도처럼 직접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건데요. 바로 들어보시죠. 법안의 의미 이런 게 오히려 또 퇴색될 수 있는 우려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취지와 본래 목적에 맞도록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가도록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산업계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처럼 데이터 3법의 통과로 네. 소비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는 뭐가 있을까요? 네, 학생과 주부 고령층처럼 금융 이력 정보가 적은 금융 소외 계층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통신료 납부나 온라인 쇼핑 거래 실적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활용을 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소외 계층의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데이터 3법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과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법안 통과에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정보 인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기업이 개인의 신용과 질병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을 하고 또 관리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유출과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통과된 법안들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개인의 동의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요. 내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더 이상 가명 정보의 형태로라도 내 개인 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 회복시키는 것이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 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오늘 내놨습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처럼 데이터 3법은 개개인의 금융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돈을 벌려고 신용카드를 만드는 내 금융생활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안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바뀌는 건 신용등급입니다. 금융이력이 적어 신용등급을 평가하기 어려웠던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1,100만 명, 또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있는 자영업자 660만 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요금 납부 내역이나 온라인 쇼핑 같은 정보가 신용점수를 매기는데 새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게 되면 좀 더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편리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내 신용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설명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상품이 정교해지면서 내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나 펀드 등 맞춤형 금융상품 역시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생활이 더 똑똑하고 편리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기대와 또 우려 속에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오는 23일부터 국민연금 연금액이 0.4% 인상돼 월 평균 1,870원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이 같은 국민연금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평균 1,870원, 최고 월 8,440원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이번 달은 설 연휴 전인 23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세계 최신, 최고의 IT 전자기술과 그 패권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CES 2020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8K TV, 그리고 인공지능과 5G 기술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는 세계 TV 시장을 두고 벌이는 삼성과 LG의 경쟁, 현대차가 내세운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 현실화 가능성과 국가별, 업체별 경쟁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탁한 공기에 마음까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계속되다 오후에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외출하기 참 좋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이맘때 겨울 날씨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하신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밤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서울과 수원 영하 3도, 대전과 청주는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 낮 동안 3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은 아침 기온 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며 큰 추위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8도, 부산 10도까지 오르며 이맘때 겨울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에 걸리게 되면 심하면 폐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봄까지 계속 유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직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